자, 우리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단원의 단원명은 사람의 물질대사라는 단원입니다. 물질대사는 이제 정의가 좀 익숙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물질대사란 무엇을 물질대사라고 했었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물질대사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물질대사의 개념 그리고 물질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내용이에요. 첫 시간에 생명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특성 공부할 때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물질대사 중에서도 우리가 생명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얻는 작용인 바로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오늘의 메인 학습 내용이에요. 자, 그럼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는 물질대사 나와 있고요. 물질대사의 종류 볼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물질대사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활동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질대사부터 정리해 볼게요. 물질대사란 무엇이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소화라든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화학 반응인 물질대사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류의 물질대사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냐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동화작용 복습해 볼게요.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연결해서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연결해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죠? 우리 두 가지 기억해달라라고 했었어요. 식물이 하는 광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였었죠. 이제 이화작용 보도록 할게요.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의 반대죠.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을 분해해서 간단한 물질을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배웠던 거 소화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요게 중요합니다. 세포 호흡이 있었죠. 자, 프린트에 보면 한 가지 예시가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글리코젠 분해도 이화작용의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글리코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내야겠죠. 글리코젠이란 포도당이 여러 개, 수십 개 붙어 있는 구조를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여러 개, 수십 개 붙어 있는 다당류를 글리코젠이라고 해요. 그럼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포도당, 이 육각형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하나하나 떼는 것, 이것이 바로 글리코젠 분해 과정이죠. 하나하나 분해를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도 옛날에 PPT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왼쪽 주황색 부분을 보면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되고 있어요. 간단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고 있네요. 동화작용이고요. 오른쪽 볼게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고분자 물질이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저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작용임을 알 수 있겠죠. 자, 물질대사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두 가지 꼭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을 촉매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억할 건 무엇이냐?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무엇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했었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에너지의 출입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동화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죠. 자,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이 있고 반응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저분자고 생성물이 고분자란 얘기야. 그러면 반응물이 저분자니까 에너지가 적고요. 생성물이 고분자니까 에너지가 많아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적었던 게 에너지가 많아지는 반응이래. 그럼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적었던 게 에너지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야만 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하겠죠. 흡수되어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여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반응물이 고분자, 생성물이 저분자예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작아요. 그럼 에너지가 많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그 에너지 다 어디가 반응이 일어날 때? 다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질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대사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것이냐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 뭐냐면 세포호흡이라는 작용이에요. 이 세포호흡이라는 작용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어디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였죠? 이화작용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였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화작용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메인 목표예요. 자, 그럼 세포호흡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세포호흡의 정의 볼게요. 세포호흡이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세포호흡은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냐면 영양소를 분해하여 얻습니다.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화작용임을 알 수 있죠. 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기는 분해하는데요. 뭐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이냐?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부셔요. 분해를 해요. 그래서 영양소에서 들어있던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가 확인이 됐으니까 세포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볼게요.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정의에 나와 있네요. 세포 내에서 일어난대요. 세포 내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어디서 과연 세포 호흡이 일어나느냐?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너네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핫도그 모양?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 호흡은요, 수십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단계의 반응이 아니라 수십 단계의 화학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반응들 중에서 초반부 일부 단계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포 호흡은 대부분의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일부 반응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세포 호흡의 구체적인 과정은 생1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생2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생1 수준에서는 그냥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라고만 답변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초반부 일부 반응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난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에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필기하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 세포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재료는 우선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영양소를 어디로부터 얻을까요? 먹어서 얻죠. 음식물로부터 얻어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얻습니다. 즉 우리가 영양소를 얻는 곳은 소화계를 통해 얻죠. 아무튼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이때 이 영양소는요,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일 수도 있고요, 단백질의 소화산물일 수도 있고요, 지방의 소화산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영양소가 될 수 있겠고 세포호흡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영양소를 쪼개게 되는데요. 뭐를 이용해서 쪼개냐? 산소를 이용해서 부시게 됩니다. 분해를 하게 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에 들어있는 화학결합을 부시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소는 어디로부터 얻을까요? 숨을 쉬어서 얻죠. 호흡기를 통해 얻습니다. 소화기를 통해 얻은 영양소와 호흡기를 통해 얻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게 공급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부시게 돼요. 근데 영양소는 화학물질이죠. 그럼 화학결합이 있겠네요. 이 화학결합을 산소를 이용해서 부시게 됩니다. 그럼 그 화학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때 에너지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우리 몸은 그 정도로 효율적인 공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도 나오지만 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노폐물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떤 노폐물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PPT는 공간이 조금 좁아서 다른 자료에다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료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 영양소는 탄수화물의 산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의 산물일 수도 있고 지방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이 영양소로 공급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말하겠죠. 자,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이 세포호흡의 재료로 활용이 되었어요. 이때 생기는 노폐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를 떠올려 봐야 돼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CH5로 이루어진 이 화학물질을 산소를 이용해서 부시게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도 나오지만 뭐도 나올 수밖에 없냐면 C와 H로 구성된 노폐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C와 H로 구성된 노폐물은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지방의 소화산물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하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방의 소화산물, 지방의 구성원소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죠. CH5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지방의 소화산물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노폐물은 뭐가 생겨날까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의 소화산물이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단백질의 구성 원소 떠올려 볼까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 좀 특이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N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의 소화산물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도 생기겠지만 이 질소, N 때문에 질소 노폐물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은 NH3입니다. 암모니아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산물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까지 생겨나게 돼요. 자, 세포호흡 결과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이 생겨났어요. 얘네 우리 몸 밖으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체외로 내보내줘야겠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 몸 밖으로 나갈까요? 폐로 가서 날숨을 통해 나가게 되겠죠. 자, 물은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콩팥으로 이동을 해서 오줌이 되어서 나갑니다. 오줌에 포함되어서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양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이산화탄소와 같게 폐로 갑니다. 그래서 날숨을 통해 나가게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나가고요. 물은 오줌을 통해 나가거나 날숨을 통해 나갑니다. 자, 마지막 암모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암모니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약한 물질로 바뀐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약하게 바꿔주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우선 간으로 이동을 해요. 간으로 이동을 해서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합성이 된 후에 이 요소가 콩팥을 거쳐 오줌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포호흡에 대한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세포호흡은 대부분의 작용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공급되게 되면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의 화학결합을 부신다. 그럼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이때 노폐물도 함께 나온다 라는 거죠. 그 노폐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몸 밖으로 나가는지까지 봤어요. 그리고 어떤 영양소를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노폐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도 공부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 에너지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영양소의 화학 결합이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의 약 60% 정도는 그냥 열 에너지로 손실되게 돼요. 영양소를 부신다라고 해서 100% 전부 다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 아니에요.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손실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만 내 몸에 저장되게 되고 이 저장된 에너지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40% 정도만 내 몸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ATP라는 것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돼요. 자, 100이라는 영양소를 부셨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서 60 정도는 그냥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게 되고 40 정도만 내가 쓸 수 있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60%의 양들 있죠. 이 중에서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되기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 ATP입니다. ATP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생명활동이 필요할 때 그 ATP를 꺼내 쓰게 되는데 ATP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ATP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P는 무언가의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트리포스페이트 한번 보세요. 트리포스페이트는 트리에다가 포스페이트를 합쳐놓은 합성어인데요. 트리는 몇 개를 의미할까요? 3개를 의미합니다. 그럼 포스페이트는 무슨 뜻일까요? 포스페이트는 인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TP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달려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아데노신이란 무엇이냐?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것을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3개의 인산기가 붙어있는 게 바로 ATP이죠. 자, 근데 아데닌과 리보스라는 단어도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너네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에요. 작년에 들어봤을 거야. 그 작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데닌이란 단어는 언제 공부를 했었냐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이런 거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때 나왔던 그 아데닌 있죠. 그 아데닌이 지금 여기 있는 그 아데닌입니다.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죠? 처음 들어본 단어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리보스 볼게요. 리보스도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그 아데닌 공부할 때 비슷할 때 공부를 했어요. 리보스 나올 때 같이 나온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가 같이 나왔어. DNA든지 RNA든지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였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당 부분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였었고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리보스였었어요. 그때 얘기할 때 리보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지금 옛날에 공부한 거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데닌과 리보스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본 단어는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ATP라는 물질은 아데닌에다가 리보스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인산기 3개가 달려있는 물질이에요.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영양소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ATP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그럼 ATP의 어디에다 저장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 여기에 영양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해 두게 됩니다. 자, 세포호흡 정리해 볼까요? 세포호흡은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 분해합니다.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P와 P 사이에다가 저장하는 과정이죠. 즉, 세포호흡이란 ATP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ATP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은 ATP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세포호흡 결과 이렇게 ATP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활동에 이 ATP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니
이 P와 P 사이의 결합을 끊어버리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명활동에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P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왔어. 그걸 생명활동에 썼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은 P가 3개 달린 물질이 아니죠. 인산기가 몇 개 달린 물질이 된 거예요. 인산기가 2개 달린 물질이 된 거예요. 2개란 단어는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냐면 트리 대신에 다이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방출된 후에 P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가 돼요.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ATP가 만들어지는데 그 ATP를 사용하게 되면 P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가 3개 달려있는 ATP가 있었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어 생명활동에 그럼 P를 하나 떼면서 ADP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이 ADP라는 애가 남아있어요. 이 ADP라는 애는 다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세포호흡 일어나면 또 ATP 합성해야 되잖아. 거기에다가 에너지 저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호흡 할 때는 이 ADP에다가 P를 하나 다시 붙여가지고 ATP를 합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라는 건 ADP에다가 P를 하나 연결시키면서 영양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한다란 뜻이고요. 그럼 세포호흡 결과 ATP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쓰고 싶으면 P 하나를 잘라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걸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ADP는 다시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되어서 P 하나를 더 붙이면서 ATP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ATP와 ADP가 서로 반복되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때 영양소는 탄단지 중 무엇이든 상관없으나 지금 그림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인 포도당이 재료로 이용되고 있네요. 자, 포도당에 있는 화학결합을 산소를 이용해서 부시게 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물론 노폐물도 나오죠. 이때 발생하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만약에 단백질의 소화산물이 이용되었다면 암모니아까지 노폐물에 있었겠죠. 아무튼 노폐물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의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손실되게 되는데 이때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양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활용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만 ATP를 합성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내 몸에 저장시켜 놓는 거죠. ATP를 합성한다란 얘기는 ADP에다가 P를 하나 연결시켜서 ATP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즉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이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왼쪽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 과정이 되는 거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이렇게 ATP가 만들어졌죠. 이 ATP는 생명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활동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P와 P 사이에 결합된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ATP, P가 3개가 있던 물질이 있다면 P 하나를 떼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발성이나 정신활동이나 체온 유지, 근육 운동, 생장에 활용하게 됩니다. P 하나를 떼게 되면 더 이상 ATP가 아니라 ADP가 되겠죠. 이 ADP는 다시 세포 호흡의 재료로 활용되어 영양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포 호흡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세포호흡을 공부한 뒤에는 자주 질문하는 2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2가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학교에 온 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